비대위원장이 호남과 광주를 찾아 민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긴급자금 1,500억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공동선대위원장은 보수 강세 지역인 울산과 부산을 방문해 정권 심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후보 자리엔 전략 공천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방위와 법사위가 모두 파행됐습니다. 야당은 이 전 장관의 임명 처리를 거듭 촉구했지만 여당은 선거용 정치 공세라며 대거 불참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공천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의 공천 번복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변수로 작용할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높아지는 농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1,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를 거론하며 5.18 민주항쟁을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소식 문그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순천과 광주, 전주 등을 잇따라 방문해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서 후보를 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순천 시민 간담회에서는 당정이 농축산물 긴급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다음 주부터 추가 투입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납품 단가 지원 대상을 사과와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와 포도 등을 추가해 21개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킬로그램당 4,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6,000개의 유통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농산물 할인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계란과 닭고기 등 축산물 할인 행사를 기존 연중 15회에서 25회로 늘리고 특히 한돈의 경우에는 기존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물가가 너무 높고 특히 이제 과일이라든가 그런 축산물 물가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도태우 후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후보의 발언이 정치를 결심하기 전인 데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공관위의 결정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를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윤재욱 원내대표는 주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출국 금지 내역 등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만약 공수처가 수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면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한 강북을 지역의 후보 재추천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비례연합정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놓고 민주당과 시민사회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막말 논란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어젯밤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정 후보가 목함질의 피해 용사에 대한 거짓 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당헌 당규에 따라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을 재공천 대상에 올리지 않고 제3의 인물을 공천할지 논의 중입니다. 박 의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서울 서대문갑 경선 과정에서 차점자인 김동화 변호사가 후보에 오른 것과는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최종 후보가 정해지고 정무적으로 조치한 경우란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로 그래서 뭐 여론조사 문제라든지 뭐 선거에 부정이 발생한 그런 문제로 후보자가 발탁됐을 때는 차순위 후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막말, 태도, 자세의 문제로 정무적으로 지도부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을 했기 때문에 한민수 대변인과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조상호 변호사가 후보로 거론되는데 당내에선 박용진 의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단 기류도 있습니다. 박 의원은 공천관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문제가 뒤늦게 드러난 거라며 전략공천 요건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은 공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된 것에 항의하며 국민후보 추천 심사위원 10명이 모두 사퇴했습니다. 당 공관위도 부적격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연대 파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부산과 울산에서 전통시장을 찾아 민생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1월 흉기 피습 후 처음 부산을 찾은 이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외쳤습니다. 이제는 더 못 참겠다. 지금의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되겠다. 무너지는 경제, 파괴되는 평화, 파탄난 민생을 되살리려면 국민 심판의 도구로, 국민 승리의 도구로 우리 민주당을 써주십시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녹색정의당이 5대 기후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개혁신당은 지역구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 결정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범야권 소식 오다인 기자가 전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은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은 기후경제부 신설,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녹색 일자리 창출 등 5대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런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화석 연료에 기반한 문명의 위기입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구축에 방점을 찍은 개혁신당은 지역구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원욱 개혁신당 의원은 동탄 1, 2 신도시를 모노레일로 연결해 문화 연결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직업체험시설 자벌드와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를 내걸었습니다. 출산율이 높고 아이가 많은 동탄이야말로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소아 어린이병원이 정말 필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허은하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영등포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과거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막말 논란을 일으킨 충남 서천 보령 이기원 후보는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한편 새로운 미래는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17명을 선정한 가운데 순번 결정을 위한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오디션은 자유 형식으로 후보 1명당 3분의 정견 발표를 진행하고 공관위원과 시민 배심원단의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평가 항목은 정당 정체성, 당 기여도 및 기여 가능성, 경력과 전문성, 득표력, 면접 이렇게 5가지 항목에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되고요. 당원의 경우는 남녀 구분 없이 1인 2표씩을 행사하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는 공관위원 배점 40%, 시민 배심원단 30%, 당원 투표 30%를 반영해 18일 오전 최종 순위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이소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픽 바로 살펴볼까요? 네. 선대위 속사정.
네, 여야가 이번 주에 본격적인 선거 돌입을 위한 선대위 구성을 마쳤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한동훈 원톱에 4명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붙였고요. 민주당은 3인의 상임 선대위원장 체제로 가는데요. 양당이 차별화된 선대위를 꾸린 만큼 이번 선거가 만만치 않은 선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선대위부터 이제 살펴보면 원래는 한동훈 원톱 전망이었는데 여기에 네.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들이 4명이 붙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의원은 이제 포함해서 붙었는데 어떤 속사정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국민의힘이 한동훈 원톱 체제에 거물급 후보 4명이 보조를 맞추는 진영을 꾸린 데에는 당의 전략이 엿보입니다. 먼저 수도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지난번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단 16석을 얻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엔 수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넓은 범위에서 전국을 돌고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3명의 위원장이 각각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수도권 탈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3명의 위원장 모두 친윤계가 아닌데요. 이번 공천에서 친윤계 후보들이 모두 살아남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네. 그만큼 선대위만큼은 좀 더 통합에 방점을 둔 모양새입니다. 네, 이해찬, 김부겸 두 원로가 컴백한 민주당 출범식에서 한 팀을 강조했고 친문, 친명 앞으로 이런 말을 쓰지 말자 또 이제 예. 강조하기도 했죠. 3인의 선대위가 이제 공천 갈등을 수습하고 앞으로 우세한 국면을 이어갈 수 있을지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민주당 선대위는요, 한 팀, 통합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친문, 김부겸 전 총리는 당내 비주류를 대변해온 그런 분이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합류해야 통합의 상징성이 살지 않겠느냐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지만 네. 두 원로의 비대위 합류 이후 민주당의 갈등은 일단 일단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부겸 위원장이 공천 탈락한 한 분 한 분을 만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비명 행사라는 그간의 지적을 뒤집고 하나 된 민주당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선거 승리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이슈픽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막말 리스크 최근에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이번 한 주 이슈를 흡수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야에서 각각 도태우 후보 또 정봉주 후보가 과거 막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거센 비난과 해명 요구 또 고발전까지 더해지면서 양당은 두 후보의 공천을 결국 취소했습니다. 네, 도태우 후보가 공천 유지로 결정이 됐다가 다시 공천이 취소가 됐는데 네. 양당의 결정 분위기 보면 최근에 점점 단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선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 후보는 5.18 폄훼 발언으로 지난주부터 논란이 거셌죠. 도 후보가 SNS에 여러 차례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비판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네. 그럼에도 공관위가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면서 공천 유지를 결정했다가 추가로 부적절한 발언이 드러나고 또 다른 후보들의 말실수가 더해지면서 민심이 나빠지면서 전격 공천 취소를 발표한 겁니다. 또 5.18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을 외면했다는 그런 지적이 선거 내내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봉주 의원은 과거 DMZ 목발경품 발언이 논란이 됐죠. 또 다른 발언도 이슈가 되면서 막말 대장경이냐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또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 장병들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정 전 의원의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양해를 부탁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또 다른 막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자 당의 감찰을 결정했고 결국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선거 결과의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말이 승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입단속에 철저해진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여야 모두 논란이 터지기 전부터 입조심하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이제 있었는데 네. 과거에도 이 말 때문에 선거가 뒤집혔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대 선거 당시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낙곰수 출신의 김용민 후보가 노인들이 시위를 못하도록 시청역 엘리베이터를 없애자 이런 말을 했다가 굉장히 역풍을 맞았습니다. 4년 전에 미래통합당도 김대호 후보와 차명진 후보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선거 참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선거철 막말의 역풍을 잘 알다 보니까 양당 모두 막말 경계령을 내리고 공천 마무리 전에 공천 취소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이 간 비례 동맹. 네, 야권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자를 두고 한 주간 시끄러웠습니다. 전지의 정영희 2명은 반미 성향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로 논란이 된 임태훈 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 측이 임 후보를 재추천했다가 또 거부당하자 비례연합의 후보 추천 심사위에서 전원 사퇴했습니다. 네, 시민사회 측이 말씀하신 대로 임 전 소장을 다시 재추천하고 네. 2번의 거부를 이제 당했는데 비례연합이 컷오프 이후로 병역 기피를 이제 내세웠는데 재추천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시민사회 측은 더 넓은 범주의 이념과 또 배경을 가진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임 전 소장의 배경을 알고도 추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측은 오늘도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보편적인 인권과 또 국민 눈높이에서 이제는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앞서 대법원과 또 헌재의 판결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과 2021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하다고 인정했고요. 헌법재판소도 2018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 대체복무 도입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차별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병역 의무에 대한 인식 때문에 임 후보의 추천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연합의 균열이 보이는 이제 상황이 됐는데 계속적인 연대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또 비례연합의 최대 구성원인 민주당이 이 연대를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비례연합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연합을 출범시키면서 다양한 진보 세력과 같이 가겠다 이렇게 천명했었는데 많은 세력이 모인 만큼 민주당에 더 큰 포용이 필요했거나 비례대표에 대한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고 이소희 기자 오늘 첫 출연하셨는데 예. 한 100번 하신 것처럼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소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공약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특위가 가동되는 등 이미 정치권에서 기후위기는 주요 의제로 다뤄져 왔습니다. 기후위기 대책은 22대 국회에서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정연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기후위기 대응은 주요 공약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기후위기 대응기금 규모를 2조 4천억 원에서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해 확충한 재원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등 기후변화 전문가를 총선 인재로 영입해 공약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겁니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정부에 촉구하는 등 기후위기를 주요 의제로 다뤄온 더불어민주당 역시 총선 1호 인재로 기후환경 전문가인 박지혜 변호사를 영입해 국민의힘과 경쟁합니다.
공약으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기업의 아리백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형 IRA로 불리는 탄소중립 산업법도 제정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 아리백 준비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수출도 못합니다. 국내에 생산 기지를 둔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화석 연료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면 수출을 못합니다. 기후위기를 당 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는 녹색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폭염시 기후 휴업제를 도입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공약 등을 내걸었습니다. 또 대기과학자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영입해 기후위기 정책을 지원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 아래 여야 정치권이 고심한 공약들을 내놓고 관련 인재들을 속속 영입하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좀 더 진일보한 기후위기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여야는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를 단독으로 개최한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피의자를 호주로 대피시킨 것이라고 비판하고 특검 도입과 현안 질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공관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뤄진 일이라며 정쟁 유발과 정치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억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3.15 의거 64주년을 맞아 여야가 일제히 논평을 내고 민주 열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항거한 마산 시민과 학생들의 용기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며 불의에 맞서 싸운 민주 영령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소망이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며 민주 열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존경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공약한 조국 혁신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대표가 앞에서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뒤로는 자녀 입시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대표가 복수심에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건 반정부 노선을 통해 야권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자 회칼 테러 사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황 수석의 발언은 바이든 날리면 욕설 보도로 현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MBC를 상대로 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충격적인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도 황 수석의 발언을 질타하며 황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기호의 정치학입니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공천 작업의 속도를 내면서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총선의 정당 기호는 국회의원 수로 결정되는데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에서 앞순위를 받게 만들기 위해서 현역 비례대표 의원을 빌려주는 절차, 즉 당적 옮기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의석수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녹색정의당이 3번이지만 위성정당을 창당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원내 1당과 2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기호 3번이 비례투표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투표용지의 첫 칸인 기호 3번을,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두 번째 칸인 기호 4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양당 입장에서는 지역구와 똑같은 배열이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기호 3번은 의원수 6명인 녹색정의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 정의당을 넘어서 기호 3번을 차지하기 위해선 최소 7명 이상의 의원 수가 필요한 거죠.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기호가 1번이지 않습니까? 네. 가능한 제일 윗칸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번호가 배정됐으면 좋겠다. 녹색 정의당이 3번이지 않습니까? 6석인데 그보다는 많아야 되겠죠. 현재 개혁신당은 4석, 새로운 미래는 3석인데요. 내일 모레인 오는 17일 현역 30 오영환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져서 의석수는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국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각 한 석으로 동일한 상황인데요.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직전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기호가 배정되지만 신생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 선거 득표수가 없기 때문에 당대표나 대리인의 추첨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처럼 비례대표 투표용지 앞순위에 위성정당 이름을 올리기 위해선 현역 의원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만큼 양당의 움직임이 시작된 건데요. 먼저 오늘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과 다르게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반면에 소속 정당에서 제명 절차를 거치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적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명된 8명의 의원들은 곧바로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로 입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까 제명을 위한 제명이다, 이런 비판이 불가피한 거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곧 한 위원장을 따라 비례투표 용지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하기 위해 최소 9명 이상의 비례대표 의원들을 징계 제명할 것입니다. 그것도 비례대표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꼼수 제명에 나설 것이 뻔합니다. 지역구 투표 용지와 비례투표 용지에서 같은 칸을 차지하는 것이 꼼수 선거 전략으로는 유효할런지는 몰라도 주권자인 국민은 아무 생각 없이 표나 주는 자판기로 여기지 않고서는 이런 오만방자한 짓을 매번 선거마다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기호 3번을 받으려면 국민의 미래가 받을 8명보다 많은 수의 현역 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현역 의원은 윤영덕 공동대표뿐인데요.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한 의원들이 이미 40여 명을 넘은 상황이어서 위성정당 합류를 설득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서 의원들의 이 같은 당적 옮기기는 비례대표제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데요. 기호의 정치학의 숨은 거대 양당의 씁쓸한 이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요즘 정말 총선 앞두고 바쁘실 것 같은데 날씨가 이렇게 포근한데 두 분은 이렇게 포근하신지도 모르게 정말 바쁘게 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채널에 두 분 얼굴이 나오시더라고요. 좀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도 바쁘지만 지금 총선 후보자들과 뭐 당직자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 총선이 국민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참 훈훈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훈훈한 기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총선 이슈를 다루면 좀 쌩하달까요? 차갑고 네, 예, 그렇죠. 냉각 이런 느낌인데 네. 제가 오늘도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면서 항상 점퍼를 거쳤었는데 네. 봄 기운이 완연하구나, 국회에도 봄이 왔구나 느끼면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데 따뜻한 점퍼를 또 준비하셨는데 그만큼 바쁘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또 스케줄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은 또 불금 즐기시는 집에 걸로. 가는 네, 스케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부터 댁으로 가시는 걸로. 자, 오늘 그럼 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할 내용 정말 많은데요. 자, 민주당이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 의뢰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정 후보와의 결선에서 패한 박용진 의원은 경선이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강북
서울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전통적인 강세 지역입니다. 공천 대상으로 친명계 조상호 변호사, 한민수 대변인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빈 변호사님, 어떤 분이 거론될까요? 그러니까요. 이 지역이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3자 경선을 치르고 박용진 의원과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결선에 갔다가 결국에는 하위 10% 감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정봉주 의원이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이 설화가 굉장히 계속해서 나왔었죠. 뭐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에서는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 당규상 차점자를 올려야 된다라는 근거 규정은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후보는 아직도 공천 작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본인이 재심 신청을 했거든요. 일단 패배를 하긴 했지만 뭔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고 여러 군데를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선순위로 본선에 나가게 됐던 후보가 낙마하게 되면 차점자인 본인이 그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당에서는 어쨌든 공천의 작업은 끝났고 그 이후에 불거진 문제로 인해서 원래 1위를 한 후보에게 공천을 주기에 어렵다 보니까 이 지역을 아예 전략공천으로 새 인물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당에서는 당연하지만 전략공천 정무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도 포함을 해서 유력하게 지금 나오는 정치인들이 한민수 대변인,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입이기도 하고요. 또 한 일간지의 논설위원 그리고 정치부장을 여기만 어쨌든 상당한 구력이 있는 정치인인데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려고 했지만 지역구를 좀 고르는데 뭔가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공천 과정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하마평에 지금 오르고 있고 조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금천에서 최기상 의원과 이제 공천 경선에는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현역 문을 넘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약을 하고 당에서 이제 법률이 활동을 하면서 기여한 바가 있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전략공천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일단 그 차점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을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땐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또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꼭 그 전략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1대 총선에 있어서는 부산 금천에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차점자를 바로 후보로 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예, 지금 박용진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유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용진 의원이 재심을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뭐 공관위 측에서는 제3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글쎄요. 그런데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조상호 변호사, 한민수 대변인 이런 분들 지금 두 명이 좀 강하게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 자체가 이번 총선에서의 어떠한 비명 행사 그리고 친명 횡재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떨어졌었던 비명계의 굉장히 중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결국 언급되는 이 두 명도 친명계 인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께서 보셨을 때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이 떨어졌다고 해도 친명계 인사가 가는 거 아니야라는 전제 자체로 이 두 명이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박용진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단 하루 만에 기각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이 상황을 또 정봉주 의원이 지금 안 좋은 일로 낙마를 하게 된 것이니까 그런 후보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이 또 후보 추천을 놓고 갈등이 커진 상황이죠.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시민사회계는 임태훈 전 소장의 공천 부적격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후보 추천심사위 위원 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선과 이념이 다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민주당과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에서 이번에 결국에는 연동형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보당이라든지 새진보연합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그
이제 교류가 생기게 돼 있었는데요.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비 모임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예비 모임을 했을 때도 이번에 1번에서 낙마를 한 후보에게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상우 씨 같은 경우 범민련 소속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고 또 이 비례연합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모습들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비 모임들에 들어와 있었던 인사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간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말하기 어려운 이런 인사들이 이 모임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전지혜 씨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그쪽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상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런 본인 어떠한 이제 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같이 하기 어려운 인사가 추천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정확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명의 후보, 여성 2명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잦은 사퇴의 모습을 보였는데 네. 임태훈 후보에 대해서는 추천이 올라갔는데 민주당에서 거부를 하니까 결국에는 시민단체에서 같은 사람을 재추천하는 어떠한 약간 알력 다툼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본인들의 위성정당으로서 이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을 당선을 시키겠다고 하면은 어떠한 보증자로서의 위치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본인들의 위성정당 안에서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와의 알력 다툼이 있는 것들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민주당의 어떠한 선거 전략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또 나머지 1명 서울대 의대 교수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어 보이는데 이분까지 제외를 하고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이분만 받을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너무 절차를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강전의 변호사께서 알력 다툼처럼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좀 그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 비례공천 갈등을 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다당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강대강, 극과 극으로 치다르면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제3지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연동 형제를 좀 입법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현실이다 보니까 준연동 형제의 하나의 비례 정당을 국민의힘이 만든다라고 했었죠. 지난 총선 때도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강론이 있었지만 민주당 아예 그냥 눈앞에서 의석수를 놓칠 수는 없다 보니까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있고 국민 여러분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지도부가 계속해서 그랬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 몫을, 비례 몫을 다 가져가진 않겠다. 시민사회 영역과 뭔가 배분할 수 있도록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쨌든 이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걸림돌이 생긴 건 맞지만 어떻게든 그 물꼬를 터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과는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국민 오디션 형태로 한 4명의 후보들을 받아봤더니 1번의 전지의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미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거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미가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민주당과 같이 연합정선을 구축하는 비례정당의 1번 모습으로 그게 과연 정당한가, 적합한가. 왜냐하면 같이 연대를 하더라도 마지노선이라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의식 속에 사실 전지혜 후보, 정영희 후보 낙마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이걸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사실상 병역 기피가 아니냐라는 또 이런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합체와 이 단위의 그 주도권을 쥐는 건 민주당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삐걱대고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회 한 10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3지대 시민사회에 어느 정도 국회 입성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그 명분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사 조율 같은 걸 하면서 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총선을 앞두고 초중반부에 비교적 좀 조용히 잡음 없이 지나가는가 했던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 이어서 논란을 넘어 지금 변수로까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종래
통섭 리스크인데요. 이게 외교 사안을 넘었습니다. 현재 그 격전이 치러질 수도권 표심이 떠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 출마자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렸다면 이게 바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호주 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피의자 신분인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이것을 정쟁화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관계를 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서 피의자가 된 것은 작년 9월이거든요. 근데 9월인데 지금 3월이 될 때까지 반년 동안 이종섭 전 장관을 단 한 차례도 소환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를 해놨었고 출국 금지를 계속적으로 연장만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는 그 국방장관이 왜 그렇다면은 호주 대사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의아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2+2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국에 있어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만나는 회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 2+2 회의를 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미국과 호주가 유일합니다. 2개국입니까? 예, 2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와의 관계는 방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 호주 대사는 작년 말에 그 정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말경에 24억 달러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호주로 장갑차를 수출을 하는 수출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방부 장관이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방계의 최고 수준의 인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보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6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총선이 끝나고서 보낼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출국금지 사실이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이러한 내부 기밀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이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걸 정쟁화시키고 있는 것에 있어서 특정 언론사들이 야당 측에 유리하도록 이것을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낸 것이 정부에서는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쟁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래도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한강벨트 수도권에서 출마한 후보들 입장에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통령실과 한번 정부와 당이 한번 당정 간에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혜민 변호사님. 저는 국민의힘의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이 아마 부글부글할 겁니다. 이거는 악재 중에 악재예요. 왜냐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모르겠습니다. 쿼드 체계에서 호주에 국방 전문가 보내는 것 자체에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낼 수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요한 뭐 계약건이 있다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종섭 피의자 신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의 피의자냐? 우리나라 젊은이가 군복무를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해병대라는 세 글자가 잘 나오게 하도록 했다. 구명조끼 입지도 않았어요.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8명에 대해서 사단장 포함해가지고 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라고 입장했습니다. 수사 브리핑까지 다 예고했었어요. 이종섭 전 장관은 결재를 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들리는 이야기는 전원 형식입니다만은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겁니다. 8명을 왜 처벌해야 되나는 취지였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연결고리, 심지어는 출국 금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을 호주로
대사로 임명하는 게 범인 도피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인사입니까? 국민들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당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경원 의원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민식 후보도요. 전 보호처 장관이에요.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에 출마한 조정훈 의원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도권 표심에 자극이 되겠죠. 국민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수 언론에서도요. 총선이 끝나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식 임명장도 수여를 못했습니다. 사본을 들고 나갔어요. 이런 전례가 없는 일을 만드는 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하나 더 논란에 관한 이야기 짚어볼까 하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우택,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에 이어서 장해찬, 조수현 후보가 또 발언 논란으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 일각에서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그 장동혁 사무총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당이 시스템 공천의 한계에 직면을 한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엔 반대로 좀 공격을 먼저 해볼까요? 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해찬 후보 부산이고요. 조수현 후보 대전이지만 정작 미치는 거는 수도권, 경기, 서울에 미칠 겁니다. 장해찬 후보 본인이 20대 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고 삭제했지만 그것이 캡처돼서 남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해명만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 시민은 일본 시민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죠. 부산 시민들 교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수현 후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건 우리가 생선이기 때문에 그 생선을 먹은 고양이, 즉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일,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때가 어쩌면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당연하지만 후자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공천이 이야기하면요. 제가 한 기자한테 물었더니 이런 과거의 발언, 유튜브에서 한 그런 발언들을 체크하는 건 너무나 쉽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제대로 가동이 됐다면 이걸 당에서 걸러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태우 후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뭐 5.18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내겠다고 하지만 그런 후보를 내세우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 사무총장도 하나라도 더 나오면은 후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하나만 더 나온 게 아니거든요. 2개, 3개, 4개, 5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당에서도 선당후사를 좀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겠죠.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의 결국 파편은 수도권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후보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저께 밤에 도태우 후보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봉주 후보 양당에서 막말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의 공천 번복 같은 경우에는 번복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국민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생각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해찬 후보라든지 조수현 후보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당 내에서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그 장 변호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의 지역구는 사실상 본인 스스로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선당 후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정권의 힘을 반드시 실어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되었지만 거대 야당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정권 그 일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은 임기 동안에 제대로 된 정권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막말 논란들은 국민들께서 지금 돌아오고 계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얼마나 국민이 참패를 했습니까? 그 이후로 돌아왔던 이 중도층과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급격히 돌아설 수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두 후보에
거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이렇게 각각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아무래도 그 기세를 올리고 있는 조국 혁신당입니다. 지금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이게 창당하는 게 옳은 일이야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당 대회 11일 만에 당원이 10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추세로 3강 구도까지 형성이 될까 싶은데 조 대표 희망대로 비례 1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좀 전망을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의아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당을 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정말 돌풍처럼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좀 많이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에 있어서의 공천 과정도 그렇고 지금 위성정당에 있어서도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시민연합이라든지 그리고 뭐 새진보연합에서는 용해인 의원이 위성정당으로서 재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특히 진보 유권자분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선명한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에 대해서 본인들이 망치선으로서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속 시원해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지지자들이 많이 가시지 않았나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표만 가져간다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오고는 영입 인재들을 보면은 뭐 신장식 변호사가 예전에 정의당에서 사무총장을 하기도 했었고 뭐 나중에 들어온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검사와의 어떤 대립각을 세웠던 이런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영입 인사 중에는 이혜민 씨라고도 있는데요. 이분이 구글 출신으로 IT 전문가 이런 분들도 지금 영입 인재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국민들께 더 알려지면은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더 강한 이미지였지만 중도 확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에서 결국에는 중도의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결국 조국 혁신당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민주당에서의 어떤 공천 과정에 잡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성에 대해 지금 비례 아직 순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비례라든지 국민추천제 지금 5개 지었고 여기에 있어서 국민들께 더 마음 얻는 이런 후보들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초 예상과 달리 중도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좀 순화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좀 너희들 놀랐지 하는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너희 뭐 쫄았지 뭐 이렇게까지 반박을 하긴 했었죠. 네. 비례 10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당 지지율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상보다 이 비례 투표로 하면 훨씬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냐라고 했을 때 80% 이상이요.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만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사 대단히 저인망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도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자녀 입시 비위까지 그냥 나올 때까지 탈탈 털었던 걸 봤거든요. 물론 그 결론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 과정을 전부 지켜보셨어요. 그러면서 검찰권이 과연 공정하게 기능하고 있느냐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국 혁신당이 정말 돌풍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권자들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이 부분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